오빠, 나 추운데 잠이 와. 안 돼. 잠들면 안 돼. 영하 15도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밤. 쓰레기장 옆에 버려진 어린 두 남매. 5살 아이는 이미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너무 추워. 그런데 잠이 와. 12살 소녀는 동생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자면 안 돼. 안 돼. 12살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들면 지금 안 돼. 이대로면 동생이 죽는다는 걸. 가장 믿었던 가족의 배신. 하지만 그날 밤 쓰레기장 한 구석에서 모든 운명을 뒤바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던 노인, 그리고 그날의 만남은 20년 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감춰졌던 죄와 눈물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빠 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너무 추워. 큰아버지는 언제 와? 12살 정우는 파랗게 질린 5살 여동생 정희의 두 발을 제 얇은 점퍼품 속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영하 15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던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인적조차 드문 시골 간이역, 그것도 매서운 바람을 피할 곳이라곤 쓰레기장 옆에 쌓인 낡은 비료 포대 더미가 전부인 곳이었죠. 정우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동생의 언뺨에 자신의 볼을 비볐습니다. 정희야, 조금만 참아. 오빠가 있잖아. 큰아버지 금방 오실 거야. 따뜻한 호빵 사오신다고 했잖아. 하지만 12살 정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으로 붉은 후미등을 번쩍이며 사라진 큰아버지의 트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동생을 안고 있는 정우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기도 전에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우와 정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매였습니다. 아버지는 시장 모퉁이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저녁이면 온 가족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정우는 듬직해서 나중에 커서 동생도 지키고 엄마 아빠도 호강시켜주겠네 하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길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정우의 코끝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정희의 5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딸에게 예쁜 분홍색 구두를 사주시겠다며 빙판길을 뚫고 오토바이를 몰고 읍내로 나가셨던 부모님은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과 부딪혀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간 병원 영안실에서 12살 정우는 하얀 천을 뒤집어 쓴 두 구의 시신 앞에서 숨이 턱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정희는 엄마 아빠가 왜 저기 누워 있냐며 칭얼거렸습니다. 정우는 동생의 눈을 가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12살 소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애미애비 없이 남겨진 저 핏덩이들을 어쩌면 좋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친형, 정우의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지는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동생아, 핏덩이 조카들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먼저 가느냐? 걱정 마라. 이 형이 내 자식처럼, 아니,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워줄 테니 편히 눈을 감아라. 그 눈물겨운 맹세에 조문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했습니다. 정우 역시 큰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그래도 우리에게 피를 나눈 가족이 남아있구나 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그 뜨거운 눈물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무제를 지내기도 전에 큰아버지의 태도는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부모님이 남기신 작은 철물점과 남매가 살던 낡은 주택을 서둘러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목숨값으로 나온 사망보험금마저 자신의 통장으로 모조리 집어넣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큰아버지, 우리 집은 왜 파는 거예요? 하고 묻자 큰아버지는 무서운 눈으로 정우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조그만 놈이 어른하는 일에 어디서 말대꾸야. 너희들 밥 먹여주고 재워주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조용히 주는 밥이나 먹어. 큰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 남매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큰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남매를 구박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며 국물만 떠먹어야 했고 정희가 밤에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기라도 하면 시끄럽다며 한겨울에도 베란다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정우는 베란다 찬 바닥에서 울다 지쳐 잠든 동생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실까. 정우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우리 정희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안방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정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저 혹 덩어리들을 달고 살 거야. 보험금이랑 집한 돈도 다 챙겼는데 저것들 먹여 살리다간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못 대겠어. 큰어머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큰아버지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 모레 눈 크게 온다니까. 그때 저 멀리 아는 사람 없는 시골역에다 두고 올 테니까. 고아원에 버리면 경찰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떼어놓고 올 거야. 정우는 이불 속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버린다고? 부모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를 길거리에 버린다고? 정우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든 동생의 손을 꽉 쥐고 소리 없이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정희를 데리고 도망쳐야 해. 하지만 지갑에 단돈 1,000원 한 장 없는 어린 남매가 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 큰아버지는 남매에게 옷을 두껍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바람 좀 쐬게 해줄 테니까 차에 타라. 정우는 큰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정희의 낡은 점퍼 지퍼를 올려주었습니다. 트럭 뒷좌석에 탄 남매를 싣고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방눈으로 변해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서너 시간을 달린 트럭이 멈춰선 곳은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허름한 시골 간이역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차에서 내리더니 남매의 어깨를 밀며 역 뒤편 쓰레기장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우야, 정희야. 큰아버지가 저기 읍내 가서 따뜻한 국밥이랑 호빵 사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딴 데 가면 큰아버지 잃어버리니까 무조건 여기 있어야 한다. 큰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트럭은 눈길을 헤치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멀어지는 트럭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지만 곧바로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쫓아가 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는 부모님의 피 같은 돈을 챙겨 우리를 지옥 같은 겨울밤에 내다버린 악마였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2살 정우와 5살 정희가 입은 낡은 점퍼는 매서운 칼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정희의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작고 여린 몸은 사시나무 떨듯 무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추운데 너무 졸려. 정희의 오빠, 목소리가 점점 나 기어들어갔습니다. 추운데 잠이야. 안 돼, 정희야. 자면 안 돼. 안 돼. 눈 떠봐. 정우는 미친 듯이 잠들면 안 돼. 동생의 볼을 때리고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자면 죽는다는 걸 어린 정우도 본능적으로 잠들면 안 알고 돼. 있었습니다. 정우는 주변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비료 포대와 비닐 조각들을 주워와 동생의 몸을 칭칭 감쌌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꽉 끌어안은 채 바람을 등지고 비료 포대 더미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우리 정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정우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밤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얼어붙은 눈물이 뺨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2살 소년의 가슴 속에는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과 부모님의 피눈물을 빼앗아간 큰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분노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유일한 내 동생 정희를 반드시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고 정우는 얼어붙어 가는 의식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귓가에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낡은 바퀴가 눈길을 구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우는 흐려지는 시야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굽은 허리로 폐지를 가득 실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오는 한 노인의 실루엣이었습니다. 환상일까? 정우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리어카를 끌던 노인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짙은 회색의 낡은 손바지를 입고 털모자를 푹 눌러쓴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할머니였습니다. 쓰레기장 구석 비료 포대 더미에서 들려온 희미한 목소리에 놀란 할머니는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비닐을 걷어내자 꽁꽁 얼어붙어 죽어가는 어린 두 남매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천벌을 받을 놈들. 이 엄동설 안에 핏덩이들을 내다버리다니.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거칠고 투박한 두 손으로 정우와 정희의 차가운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이들의 얼굴에 할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누비 점퍼를 벗어 두 아이를 꽁꽁 감쌌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뒤집어 엎어 파지를 다 쏟아내버리고는 그 빈 리어카에 남매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아가들아. 할미가 살려줄게. 할미가 따뜻한 방바닥에 눕혀줄게. 할머니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도 잊은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캄캄한 새벽길을 향해 리어카를 미친 듯이 끌기 시작했습니다. 굽은 등에 흐르는 땀방울이 차가운 눈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낡은 고무신이 눈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져도 할머니는 리어카의 손잡이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쓰러져가는 두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 할머니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우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들을 끌고 가는 그 굽고 작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거대하게 느껴지는 할머니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 등은 매서운 한파 속에 버려진 남매에게 기적처럼 내려온 유일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칼바람 소리 대신 어디선가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고기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우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누렇게 빛바랜 벽지와 천장에 매달린 백열전구의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정우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 밑으로 뜨끈뜨끈한 온돌방의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정희야. 정우는 본능적으로 옆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동생 정희는 두꺼운 솜니부를 덮고 새근새근 숨을 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려있던 동생의 뺨에 어느새 발그레한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우는 동생의 작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하고 낡은 미닫이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뚝배기 2개를 쟁반에 받쳐든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간밤의 눈보라 속에서 리어카를 끌고 남매를 구조해 주셨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조그만 국밥집을 하며 파지를 주워 파는 김옥분 할머니셨죠. 일어났느냐, 꼬마야. 배 많이 고프지? 얼른 이것부터 먹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따뜻하게 정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뚝배기 안에는 뽀얀 사골 국물에 고기와 밥이 잔뜩 말아져 있는 뜨끈한 국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정우의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지만 정우는 선뜻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충격과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12살 소년의 몸을 굳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정우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정우의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미가 나쁜 놈들 못 오게 대문 꽉 잠가놨으니까. 죽다 살아났으면 속부터 든든하게 채워야지. 어서 먹어. 그제야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꽁꽁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온기가 너무나도 벅차서 정우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뚝배기 안으로 번졌습니다. 오빠 나도 밥 먹을래. 어느새 잠에서 깬 정희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는 후후 불어 식힌 국밥을 동생의 입에 떠넣어 주었습니다. 5살 정희는 배가 고팠는지 새의 부리처럼 입을 딱딱 벌리며 국밥을 오물오물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도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아무도 안 뺏어가니까 꼭꼭 씹어 먹어. 할머니는 앞치마 끝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남매가 국밥 그릇을 싹싹 비울 때까지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빈 그릇을 물리고 나서야 정우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할 테니까 제발 저희를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12살짜리 꼬마의 입에서 나온 너무나 애어른 같은 처절한 애원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친척에게 버림받은 이 어린 핏덩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의 눈치를 얼마나 봤으면 이런 소리부터 할까 싶어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가엾은 아가야. 그런 소리 일랑 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쫓아내누. 눈보라 속에서 너희를 발견했을 때 나는 하늘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신 줄 알았다. 할머니는 남매의 작은 손을 거친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늙은 어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착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10여 년 전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날 아들은 비계 위에서 발을 헛디뎌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병원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마저 어린 핏덩이 손주를 두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든 손주만은 살려보려 미친 듯이 파지를 줍고 국밥을 팔았지만 지독한 가난과 병마를 이기지 못해 결국 하나뿐인 손주마저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못나서 내 새끼들을 다 앞세웠어. 그 죄책감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는데 어젯밤 그 무서운 눈보라 속에서 너희들을 본 순간 우리 죽은 손주놈이 살려달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야겠다고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이 핏덩이들만은 살려내겠다고 이 악물고 리어카를 끌었어. 할머니의 눈물이 정우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그 뜨거운 눈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남매를 위해 80평생 고생만 하신 이구분 등의 할머니가 목숨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큰아버지는 돈 때문에 우리를 버렸지만 이 할머니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손주할게요. 제가 커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 돼서 할머니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정우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마주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할머니와 정희가 잠든 좁은 온돌방에서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두 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여 있고 뜨거운 뚝배기를 맨손으로 나르다 댄 흉터가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작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2살 소년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결코 짐이 되지 않겠다. 할머니의 은혜를 꼭 갚겠다. 그리고 부모님을 잃고 눈물 짓는 나 같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국밥집 가마솥에 불을 지피기 위해 일어난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마당 한가운데서 뽀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12살 정우가 몸짓만 한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새빨갛게 얼었는데도 아이는 씩씩하게 비질을 하고 있었죠. 아이고 정우야. 이 새벽에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거길 나와 있어. 어서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깜짝 놀라 정우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으려 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하나도 안 추워요. 저 이제 할머니 국밥집 직원 할래요. 설거지도 잘하고요. 식탁 닦는 건 더 잘해요. 제가 도와드려야 할머니가 덜 힘드시잖아요. 그날부터 정우는 정말 국밥집의 어엿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마솥에 장작을 넣는 일부터
손님들이 먹고 간 끈적끈적한 식탁을 행주로 광이 나게 닦는 일,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를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일, 어른도 하기 힘든 고된 일들을 12살 아이가 군말 없이 척척 해냈습니다. 동생 정희는 오빠의 옆에서 잔 심부름을 하며 마스코트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옥분네 할매가 오지랖도 넓지.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어디서 굴러온 고와 남매를 거뒀대. 얼마 못 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거요. 하지만 그런 수군거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보여준 악착 같은 성실함과 할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야, 정우야. 너 이 무거운 배추통을 어떻게 혼자 들고 가냐? 이리 줘. 아저씨가 갖다 줄게. 생선가게 아저씨가 놀라 뛰어나왔고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정우의 얼어붙은 손에 갓 구운 붕어빵을 쥐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옥분 할매가 복덩이를 주었네. 복덩이를 주었어. 시장 바닥의 차가운 시선은 어느새 따뜻한 응원으로 변해갔습니다. 피를 나눈 친척은 돈 때문에 남매를 벼랑 끝으로 밀어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장통의 이웃들과 김옥분 할머니는 남매를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가마솥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국밥의 진한 사골 냄새처럼 세 사람의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진하게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국밥집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시장의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정우는 가로등 밑에 버려진 낡은 책들을 주어와 희미한 백열전구 아래서 밤새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꼭 판사가 될 거예요. 판사가 돼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나쁜 놈들 혼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이랑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정우의 그 다짐은 한낱 어린아이의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추위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겪었던 소년에게 공부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은인에게 보답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정우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정우 꼭 판사님 만들어줄게. 버려진 쓰레기장 옆에서 얼어 죽어가던 핏덩이들, 그리고 그 핏덩이들을 품에 안은 구분 등의 할머니.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낡은 국밥집 지붕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진짜 가족의 위대한 탄생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낡은 국밥집의 새벽을 깨웁니다. 어느새 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12살이던 꼬마 정우는 이제 교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 듬직한 고등학생이 되었고 5살 정희는 오빠를 쏙 빼닮아 영특하고 심성이 고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세월은 우리 김옥분 할머니의 허리를 더 깊게 휘어지게 만들었고 거친 손마디는 나무 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게 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가 깨우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산더미처럼 쌓인 대파를 썰고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밤새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끙끙 앓으시던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우 벌써 일어났어? 책 봐야 할 놈이 왜 또 칼을 잡고 있어? 손 다치면 어쩌려고. 어서 들어가서 글자 하나라도 더 봐라. 할머니는 허리를 툭툭 치며 나오셔서는 정우의 등짝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정우를 바라보는 주름진 눈가에는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씩 웃으며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학교에서 또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무조건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법대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저기 앉아서 좀 쉬세요. 파 써는 건 제가 할머니보다 훨씬 빨라요. 정우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비싼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고 남들 다 있는 좋은 참고서 하나 살 돈이 없었지만 정우에게는 그 어떤 과외 선생님보다 무서운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 장사를 마치고도 쉴 틈 없이 파지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의 굽은 등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던 정우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뛰쳐나온 정우는 시장 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 후미진 골목 오르막길에서 할머니가 비에 흠뻑 젖은 채 파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끙끙대며 밀고 계셨습니다. 빗물에 젖은 종이 박스들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있었고 할머니의 낡은 고무신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 정우는 책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달려가 리어카를 뒤에서 힘껏 밀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정우의 교복이 순식간에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할머니는 빗속에 서 있는 정우를 보고 화들짝 놀라 소리를 치셨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와? 넌 연필 잡아야 할 손이야. 어서 당장 도서관으로 안 가. 할머니는 울면서 정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쥔 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할머니가 비를 맞으면서 뼈가 부서져라 고생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데서 혼자 글씨를 써요. 저는 할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쓰러지시면 전 공부도 다 필요 없어요. 그 빗속에서 할머니와 정우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세상 그 어떤 핏줄보다 질기고 끈끈한 사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골아떨어진 정우의 머리맡에 앉아 퉁퉁 부은 아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하느님, 천지신명님, 제 명을 반으로 깎아서라도 우리 정우 앞길을 훤하게 열어주십시오. 내 새끼들 가슴에 더는 피눈물 안 나게 저 불쌍한 것들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정우는 마침내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정우는 시장 바닥을 펑펑 울며 달렸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수석이래요.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 한 푼도 안 내도 된대요. 할머니는 들고 있던 국자를 툭 떨어뜨리고는 주저앉아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내며 우셨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다 몰려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희는 오빠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대학에 간 이후부터였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수만 명의 수재들이 모여 피 튀기게 경쟁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정우는 고시원 골방에 틀어박혀 잠을 쫓아가며 책과 씨름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차가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고시 서적을 달달 외웠습니다. 스트레스로 코피가 쏟아지고 위경련이 와서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정우는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한 할머니와 동생 정희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맨날 기도해. 사랑해. 정우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큰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그 매서운 겨울밤, 쓰레기장 구석에서 느꼈던 지독한 추위와 무력감을 정우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이 힘이 없어서 짓밟히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수백 번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사법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이 밝았습니다. 시장 구석의 낡은 국밥집. 할머니는 아침부터 장사도 접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은 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정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전화기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낡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희가 숨을 헉 들이마시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끄끄거리는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그리고 1분처럼 길게 느껴진 몇 초의 침묵 끝에 정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희야, 나 합격했어. 합격했대. 나 판사 된대. 할머니 좀 바꿔줘. 우리 할머니 좀.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수화기를 받아든 할머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저 해냈어요. 이제 할머니 파지 안 주우셔도 돼요. 새벽에 찬물에 손 안 담그셔도 돼요. 제가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우리 정우가 기어이 해냈구나.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쌍한 새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정우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 10여 년간의 가난과 서름,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피눈물 나는 세월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장 상인들은 또다시 몰려와 할머니를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고아로 버려져 얼어 죽어가던 핏덩이가 기적처럼 자라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위풍당당한 판사님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첫 출근을 하는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정우는 자신에게 꼭 맞는 짙은 법복을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턱선, 그리고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깊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법은 강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약한 자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나처럼 버림받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나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따뜻한 판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법복을 입고 처음으로 서게 될 그 무거운 재판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가장 끔찍한 악연과 마주하게 될 줄은요. 이 웅장한 법의 심판대 위에서 20년 전에 그 끔찍했던 겨울밤에 대한 진정한 죗값을 물을 시간이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법복을 입고 재판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던 날, 정우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검은 법복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법대 위에 놓인 나무 의사봉을 쓰다듬는 정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영하 15도의 캄캄한 시골역 쓰레기장에서
동생을 끌어안고 잠들면 안 돼. 덜덜 떨던 12살 꼬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죽어가던 그 꼬마가 자라 사람의 죄를 묻고 벌을 내리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정우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판사가 될게요. 정우가 처음 부임한 곳은 서민들의 애환이 굽이치는 서울 변두리의 지방법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백억 대의 기업 소송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치열하고 눈물겨운 사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정우는 퇴근도 잊은 채 밤을 새우며 그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종이 위 활자로 적힌 죄목들 뒤에 숨겨진 가난과 절망의 냄새를 정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우의 재판정에 70대의 늙은 할머니 한 분이 피고인 신분으로 섰습니다. 죄목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이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시장 골목에서 불법 노점상을 하던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를 압수하려 하자 할머니가 단속 직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사가 날 선 목소리로 죄상을 읊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할머니는 덜덜 떨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몸빼 바지에 구멍난 스웨터, 그리고 흙먼지가 잔뜩 낀 구분 등 정우의 시선이 할머니의 두 손에 머물렀습니다. 뼈마디가 굵게 붉어지고 손톱 밑에는 까맣게 때가 낀 채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거친 손이었습니다. 순간 정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과 동생을 살려내기 위해 피가 나도록 리어카를 끌었던 김옥분 할머니의 손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왜 단속 직원을 밀치셨습니까? 법을 어기신 건 알고 계시지요? 정우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요, 판사님, 그 리어카는 제 목숨줄입니다. 애미 애비가 도망가서 저 혼자 키우는 10살, 7살 난 불쌍한 손주놈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려면 제가 그 리어카에 채소라도 싣고 팔아야 합니다. 단속반 양반들이 그걸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 핏덩이들은 굶어 죽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제발 저를 감옥에 가두지만 말아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애기들은 누가 밥을 챙겨줍니까? 재판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절규를 듣는 정우의 눈시울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애미 애비 없이 남겨진 핏덩이 손주들. 그 손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길바닥에서 멱살을 잡고 싸워야 했던 늙은 할머니. 그것은 다름 아닌 정우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우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죄는 명백했습니다. 정우는 단속 직원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젊은 단속 직원은 목에 깁스를 한 채 억울하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증거 사진과 진단서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을 밀쳐서 전치 2주의 염자가 발생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출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증인의 옷깃을 잡고 매달리자 증인이 피고인을 거칠게 뿌리쳤고 그 힘에 밀려 피고인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늙고 병든 피고인의 힘에 밀려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밀쳐내다 스스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 아닙니까? 또한 매뉴얼에 명시된 사전계고 조치도 없이 다짜고짜 물건부터 압수하려 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단속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의 서늘하고도 예리한 지적에 검사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우는 피고인석의 할머니를 따뜻하게 내려다보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리어카를 빼앗기지 않으려다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이며 증인의 상해 정도가 겸미하고 단속 과정에서도 무리한 점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손주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합니다. 땅, 땅, 땅. 정우가 의사봉을 내리치는 소리가 재판정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고유예. 사실상 죄는 인정하되 벌은 주지 않겠다는 판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아이고 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정을 나서는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을 향한 인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힘없는 할머니들, 그리고 자신의 기목분 할머니를 향한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늦은 밤, 정우는 무거운 법복을 벗어두고 곧장 시장통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국밥집 주방에서는 여전히 가마솥이 끓고 있었고 기목분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산더미 같은 뚝배기를 닦고 계셨습니다. 정우는 양복 자켓을 훌렁 벗어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손주 왔어요. 얼른 나와서 허리 좀 펴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넌 판사라는 놈이 툭하면 여기 와서 왜 자꾸 물을 묻혀. 남들이 보면 판사님 고생시킨다고 내 욕해. 의자에 앉거라.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정우의 등을 찰싹 때렸지만 정우는 능청스럽게 고무장갑을 끼며 뚝배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욕을 해요. 대한민국 판사가 씻어주는 뚝배기인데 손님들이 영광으로 알아야지. 우리 할머니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판사가 됐는데 우리 할머니가 여전히 찬물에 손 담그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여동생 정희도 대학생이 되어 오빠 옆에 찰싹 붙어 그릇에 물기를 닦으며 거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도란도란 웃음소리가 낡은 국밥집의 밤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듬직한 정우의 넓은 등과 싹싹한 정의를 번갈아 보며 앞치마 끝으로 연신 기쁨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불쌍한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하고 훌륭하게 자라주었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겐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하고 벅찬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따뜻했던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정우의 사무실에 수백억 대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의 재판 기록이 산더미처럼 배당되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전 재산을 잃은 서민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악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들이마시며 밤을 새워 두꺼운 사건 기록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범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렸는지 그 악독한 수법에 분노하며 서류를 넘기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명단과 인적사항이 적힌 페이지를 넘기던 정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정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기철, 나이 62세,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진 속에 찍힌 수의를 입은 초라한 늙은이.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게 파였지만 정우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의 목숨값이 담긴 사망보험금과 집을 몽땅 가로챈 뒤 영하 15도의 눈보라 치는 시골역 쓰레기장 한가운데에 자신과 동생을 짐짝처럼 버리고 달아났던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 바로 정우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하려 했던 당신이 남의 피눈물을 짜내다 결국 사기꾼이 되어 내 재판정의 피고인으로 서게 되다니. 정우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상처가 시뻘건 불길이 되어 정우의 가슴속을 미친 듯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그토록 잔인하고도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에 적힌 박기철이라는 세 글자를 본 순간 정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쿵, 쿵, 쿵. 귓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20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시골 간이역의 매서운 칼바람이 다시 뺨을 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빠, 나 발가락이 너무 아파. 너무 추워. 어둠 속에서 울먹이던 5살 동생 정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과 우리가 살던 따뜻한 집을 몽땅 팔아넘기고 그 돈을 챙겨 도망치던 큰아버지의 트럭 뒷모습. 트럭이 내뿜던 시커먼 매연과 붉은 후미 등이 아직도 정우의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 뼈를 깎아내는 듯한 원망. 당장이라도 피고인 대기실로 달려가 그 인간의 멱살을 틀어쥐고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우리한테 왜 그랬냐고. 피를 나눈 조카들을 어떻게 그 캄캄한 눈 구덩이에 버릴 수 있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우는 책상 모서리를 꽉 부여잡고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버텼습니다. 나는 판사다.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판사다.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법복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정우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큰아버지, 아니 피고인 박기철의 사건 기록을 샅샅이 읽어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의 목숨값을 가로채 도망갔던 큰아버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얻은 돈이 복이 될 리 없었죠. 큰아버지는 그 돈으로 도심의 번듯한 식당을 차리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날렸습니다. 그 후로도 일확천금을 노리며 여기저기 손을 댔지만 탐욕의 눈이 먼 자의 끝은 뻔했습니다. 큰어머니는 도박에 빠진 큰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철저히 버림받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늙어도 짐승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개버릇을 남못 주고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건물 청소를 하며 쌈짓돈을 모은 힘없고 가난한 노인들을 노렸습니다. 곧 개발이 될 땅이 있다며 노인들의 피 같은 전 재산을 끌어모아 가로챈 아주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기획부동산 사기극이었습니다. 기록을 넘기는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단과 탄원서를 읽을 때마다
정우의 머릿속에는 새벽부터 가마솥 앞을 지키고 무거운 파지 리어카를 끌던 김옥분 할머니의 구분 등이 떠올랐습니다. 이 피해자들도 우리 할머니처럼 평생을 자식들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신 분들일 텐데, 큰아버지는 20년 전에는 어린 조카들의 피를 빨아먹더니 이제는 힘없는 노인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의 턱관절에 굵은 핏줄이 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엄중한 잣대로 저 악마 같은 인간을 심판하리라. 정우는 차갑게 벼린 칼날처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울음바다였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수십 명의 노인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통곡하는 할머니,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는 할아버지들의 흐느낌이 넓은 법정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법정 연문이 열리고 옥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줄에 피고인 박기철이 수갑을 찬 채 웅크리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돈 내놔라.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우리 영감이 평생 구두 닦아서 모은 돈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같은 놈아. 피해자들의 처절한 절규에도 큰아버지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거짓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남매를 키워주겠다고 큰 소리치던 그 위풍당당하던 사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비열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늙은 사기꾼. 그것이 바로 정우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실무관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법정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법복을 단정하게 입은 정우가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 그리고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듯 맑고 단단한 눈빛. 정우가 법대 위에 올라가 가장 높은 재판장 자리에 앉자 장내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우의 묵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피해자 노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피고인석의 큰아버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아래로 뛰어내려가 수갑찬 손을 낚아채고 싶었지만 정우는 주먹을 꽉 쥐고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땅, 땅, 땅. 지금부터 피고인 박기철 외 3인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우의 서늘한 목소리에 큰아버지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고 새파란 판사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의 탁한 눈동자와 정우의 맑은 눈동자가 허공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순간 큰아버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분명 처음 보는 젊은 판사인데 저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이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감히 눈앞의 재판장이 자신이 20년 전에 내다버린 조카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새파랗게 젊은 판사에게 어떻게든 불쌍하게 보여서 형량을 줄여볼 궁리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굽은 허리를 더 조아리며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기철은 피해자 34명에게 접근하여 개발 가치가 전혀 없는 맹지를 마치 곧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설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총 70억 원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 금액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과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검사의 낭독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우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주워 모으던 박스 무더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1,000원짜리 몇 장을 모으기 위해 할머니의 손톱이 어떻게 부러지고 피가 났는지를 정우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기철, 정우가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큰아버지가 흠칫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까? 피해자들을 속여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맞습니까? 정우의 송곳 같은 질문에 큰아버지는 눈물을 쥐어짜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제가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땅을 샀다가 이대로는 우리 늙은 마누라랑 자식들 굶어 죽게 생겨서 어떻게든 가족들 먹여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일이 된 것입니다. 판사님, 저도 참 불쌍하게 살아온 놈입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뻔뻔한 변명을 듣는 순간 정우의 가슴속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질 뻔했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기를 쳤다고? 20년 전에는 가족을 버리고 그 돈으로 도망갔던 인간이 이제 와서 가족 핑계를 대며 동정심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마이크를 쥔 손에 하얗게 핏기가 가시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피고인. 정우의 목소리는 법정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던 큰아버지는 움찔했습니다. 피고인이 살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평생 시장 바닥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한 노인들의 전 재산을 빼앗은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피고인의 가족이 소중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잃고 오늘 밤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정우의 호통에 큰아버지는 어깨를 움츠리며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올 초, 재판장님, 저놈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십시오. 하는 환호성과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우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년 전 조카로서의 복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심판자로서 약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신성한 자리였습니다. 정우는 피고인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큰아버지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재판의 향방을 가를 뿐만 아니라 20년 전 그 매서웠던 겨울밤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피고인 박기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재판부가 피고인의 과거 재산 기록을 살펴보니 20년 전 피고인의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피고인이 동생의 사망 보험금과 유산 전부를 수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순간 큰아버지의 고개가 획 들렸습니다. 놀란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20년 전 동생의 사망 보험금. 아무도 몰랐어야 할 철저하게 숨기고 도망쳤던 과거의 끔찍한 비밀이 새파란 판사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큰아버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걸 판사님이 어떻게... 큰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시선이 법대 위에 앉아있는 정우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턱선, 그리고 서늘하도록 매서운 맑은 눈동자. 큰아버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은 내 동생, 나를 믿고 핏덩이들을 부탁한다며 눈을 감았던 내 동생의 젊은 시절 얼굴과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저 젊은 판사의 얼굴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당시 그 보험금은 미성년자였던 동생의 자녀들, 즉 피고인의 조카들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그 조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돈으로 조카들을 제대로 키웠습니까? 정우의 서늘한 목소리가 재판정에 메아리 쳤습니다. 조카, 20년 전 한겨울 쓰레기장에 버려두고 왔던 2명의 핏덩이들. 큰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늠름하고 무서운 재판장이 자신이 짐짝처럼 내다버렸던 바로 그 조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너, 정우? 내가 정우냐? 큰아버지의 입에서 기어들어가는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큰아버지는 그대로 피고인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죄지은 자의 두려움과 경악이 뒤섞인 비명이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법정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가 정우냐? 진짜 정우가 맞냐? 피고인석에 주저앉은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다 못해 갈라져 나왔습니다. 옥색 수의를 입은 늙은 사기꾼의 두 눈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현실 부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20년 전 영하 15도의 시골역 쓰레기장 비료 포대 더미에 짐짝처럼 버려두고 왔던 핏덩이, 얼어 죽었거나 고아원에서 비참하게 자랐을 거라 확신했던 그 조카가 지금 대한민국 법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심판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정우는 법대 위에서 의사봉을 꽉 쥔 채 큰아버지의 경악에 찬 얼굴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하는 법정이지만 정우의 심장만큼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기철, 재판장의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20년 전 피고인의 동생 사망보험금과 유산을 수령한 후 피고인이 부양하기로 했던 조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정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노인들은 갑작스러운 재판장의 질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사기꾼 놈이지 동생 돈까지 가로챘다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법정을 메웠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아니 정우야, 내 말 좀 들어봐라. 큰아버지는 수갑을 찬 두 손을 비비며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그날 역에서 국밥 사러 갔다가 내가 그만 깡패놈들한테 돈을 몽땅 뺏기고 정신을 잃었었어. 깨어나 보니 너희들은 없고 내가 너희를 찾으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뛰어다녔는지 아느냐. 내 동생이 남긴 핏덩이들을 내가 어찌 버리겠니? 다 오해다 정우야. 이 큰아비를 용서해다오. 비열하고도 파렴치한 변명이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거짓 눈물을 펑펑 쏟아내던 바로 그 입술에서 또다시 악어의 눈물과 새빨간 거짓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헛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깡패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렇다면 피고인. 정우가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피고인이 조카들을 잃어버렸다는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피고인 명의로 서울 도심의 대형 고깃집이 개업한 기록은 무엇입니까? 깡패에게 돈을 모두 빼앗겼다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식당 개업 자금은 어디서 났습니까? 큰아버지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경찰청 실종 아동 찾기 기록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20년 전 피고인이 조카들을 찾기 위해 실종 신고를 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조카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동생의 목숨값이 담긴 돈만 챙긴 채 어린 조카들을 한겨울 쓰레기장에 고의로 유기한 것 아닙니까? 정우의 사자후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지 동생 자식들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돈을 가로채? 저런 놈은 사지가 찢어 죽일 놈이야.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고 법정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저 인간이 우리 남매를 영하 15도의 간이역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은 20대 후반의 여성이 씩씩대며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고 주먹 쥔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우의 동생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선 전담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첫 대형 사기 사건 재판을 응원하기 위해 법정에 왔다가 방청석 뒷자리에서 큰아버지의 그 뻔뻔한 변명을 듣고 참지 못해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피고인 박기철의 과거 악행을 증언할 수 있는 피해자입니다. 정희는 당당하게 법대 앞까지 걸어와 큰아버지를 쏘아보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정희를 보더니 완전히 혼이 나간 듯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핏덩이였던 조카가 훌륭하게 자라 판사가 된 것도 모자라 그 옆에서 죽어간다던 5살짜리 꼬마 계집애까지 변호사 배지를 달고 나타난 것입니다. 정희야, 너까지. 닥쳐. 어디서 내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정희의 날카로운 일갈에 큰아버지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정희는 방청석에 놓인 피해자들과 정우를 번갈아 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인간은 우리 부모님의 사망보험금만 챙겨서 도망갔습니다. 오빠와 저를 얼어 죽으라고 눈밭에 버려두고 자기는 따뜻한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만약 파지를 주우시던 저희 할머니가 꽁꽁 얼어붙은 저희 남매를 리어카에 싣고 맨발로 뛰지 않으셨다면 오빠와 저는 20년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 인간은 사기꾼이기 이전에 조카들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 미수범입니다. 정의의 피 끓는 증언에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방청석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고, 불쌍한 것들. 저 어린 것들이 얼마나 무섭고 추웠을까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꽉 깨물고 동생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5살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 품에 안겨 얼어 죽어가던 동생이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정우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장례를 진정시켰습니다. 정우는 다시 피고인석의 큰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기철. 정우의 서늘한 부름에 큰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아니, 정우야.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이 큰아비가 늙고 병들어서 이제 갈 데도 없다. 감옥에서 썩어 죽게 생겼어. 정우는 차갑게 콧방귀를 꼈습니다. 피고인이 늙고 병들어갈 곳이 없는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일 뿐입니다. 20년 전 피고인에게 버림받았던 조카들처럼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신 피해자분들 역시 피고인의 탐욕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정우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아동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과거 동생의 유산을 가로채고 조카들을 버린 파렴치한 전력이 있음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고령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편취하고도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정우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큰아버지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방청석의 피해자들은 두 손을 모아 쥐고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이 20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한쪽으로 무겁게 기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의 선고를 앞두고 방청석의 무거운 침묵이 법정을 채웠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공간 속에서 오직 큰아버지의 덜덜 떨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짐승의 신음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큰아버지는 피고인석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우야. 내가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제발 이 늙은 큰아비를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 아니냐? 가족. 그 두 글자가 정우의 귓가에 닿는 순간 정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니요. 피고인. 정우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예리한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피고인의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자격이 있습니까? 20년 전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우리 남매를 책임지겠다고 맹세했던 그 입으로 부모님의 목숨값인 사망보험금을 훔치고 우리를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피고인이 우리를 버린 그 밤, 제 5살짜리 동생 정희는 추위와 굶주림에 파랗게 질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우리를 고의로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쾅! 정우가 주먹으로 법대를 내리치자 법정 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큰아버지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바닥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노인들도 정우의 뼈에 사무친 일갈에 함께 오열했습니다. 정희는 방청석 맨 뒷줄에서 오빠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버린 우리 남매를 거두어 키운 분은 피고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시장통의 국밥집 할머니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파지를 주워 팔고 새벽부터 가마솥 앞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피고인이 훔쳐간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피고인은 돈 때문에 혈육을 쓰레기장에 버렸지만 그 할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길거리에 버려진 핏덩이들을 따뜻한 국밥과 거친 품으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피고인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돈 때문에 피고인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우는 피고인석의 큰아버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로 수갑을 찬 늙은 사기꾼. 그것이 큰아버지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얻은 그 더러운 돈으로 피고인은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쌈짓돈을 모은 바로 우리 할머니 같은 힘없고 가난한 노인들의 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20년 전에는 어린 조카들의 피를 빨아먹더니 이제는 늙고 힘없는 노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 천벌을 받을 놈, 내 돈 내놔라, 이 사기꾼아. 법정 경위들이 제지했지만 피해자들의 원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뼛속 깊이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사기를 치면서도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였지만 자신이 버렸던 조카가 이렇게 위풍당당한 판사가 되어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현재를 낱낱이 파헤치는 모습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좇았던 돈이 결국 자신을 가장 밑바닥의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야. 아니, 판사님. 제가 죗값을 받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입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은 변명이 아닌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뒤였습니다. 정우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법복을 다시 여몄습니다. 개인적인 분노와 원망은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 법을 수호하는 재판장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기철 외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손에 든 판결문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기철은 다수의 고령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약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과 전세 보증금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다시 한번 큰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친동생이 사망하자 그 유산과 조카들을 부양할 목적으로 지급된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후 어린 조카들을 한겨울 쓰레기장에 고의로 유기한 파렴치한 전력이 있습니다. 비록 해당 아동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으나 본 재판부는 이를 피고인의 극히 불량한 성행과 반사회성을 보여주는 중대한 정황으로 판단하여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정우는 판결문을 덮고 묵직한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기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금 전액은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도록 조치합니다. 땅, 땅, 땅. 정우가 내리친 3번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맑고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징역 15년. 늙은 사기꾼이 남은 생을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보내게 될 가장 엄중하고도 합당한 죗값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만세, 재판장님 만세 하며 오열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갈채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오빠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큰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큰아버지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을 찬 큰아버지가 법정 뒷문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동안 그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조카, 정우의 단단하고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천벌을 받아. 미안하다. 큰아버지의 참에 섞인 울부짖음은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법정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법대에서 내려와 재판정을 빠져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희가 달려와 정우의 품에 꽉 안겼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 최고야. 아빠 엄마도 하늘에서 다 보셨을 거야. 정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2살 영하 15도의 겨울밤에 얼어붙은 동생을 안고 울부짖던 꼬마는 이제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버린 짐승 같은 큰아버지를 합법적이고 완벽한 방법으로 심판하고 수십 명의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위풍당당한 판사가 된 것입니다. 정희야, 이제 다 끝났어. 큰아버지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를 거고 우리는 할머니랑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정우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남매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낡은 시장 골목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은인에게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제8장 금이환양, 그리고 국밥집 할머니와의 진짜 가족 완성. 무겁고 차가웠던 법정의 철문이 닫히고 20년 묵은 체증이 마침내 씻겨 내려갔습니다. 정우와 정희 남매는 법원 건물을 빠져나와 나란히 섰습니다. 이른 봄의 따뜻한 햇살이 남매의 어깨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손에 든 가죽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판사의 상징, 검은 법복이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어디로 가? 정희가 붉어진 눈시울로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우리들의 진짜 집으로 가야지. 우리를 살려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 있는 곳. 우리 할머니한테 가자. 남매는 차를 몰아 낡은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정우의 가슴은 법대 위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익숙하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반겼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갓 튀겨낸 꽈배기 냄새, 그리고 시장 한복판에서 펄펄 끓고 있는 진한 사골 국밥 냄새였습니다. 정우와 정희가 차에서 내려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남매를 알아본 시장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여? 우리 동네가 낳은 최고의 자랑, 정우 판사님 아니여. 옆에는 우리 똑순이 정희 변호사님이네. 어릴 적 언손을 불며 파지 리어카를 밀 때마다 갓 구운 붕어빵을 쥐어주시던 반찬가게 아주머니, 무거운 배추통을 대신 들어주시던 생선가게 아저씨가 남매의 두 손을 덥석 잡고 반가워했습니다. 정우와 정희는 상인들 한 분 한 분에게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시장 골목의 모든 사람들이 남매에게는 이모였고 삼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에 계시죠? 그럼 오늘따라 몸이 영 고되신지 새벽부터 허리를 제대로 못 펴시는데도 기어코 국솥 앞을 지키고 계셔.
어서 가봐. 상인들의 말에 정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매는 걸음을 재촉하여 시장 맨 끝자락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조그만 국밥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뿌연 김이 서린 유리문 너머로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 있는 작고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끼익하고 낡은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김이 훅훅 끼치는 가마솥 앞에서 쉴 새 없이 국자로 뼈를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낡은 앞치마는 국물 얼룩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앙상한 손목은 무거운 국자 무게를 이기지 못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핏덩이들을 끌어안고 단숨에 리어카를 몰았던 그 억척스럽고 강인했던 할머니는 어느새 뼈만 남은 쇠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린 할머니의 주름진 두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너희들이 대낮에 여길 어떻게 왔어? 오늘 우리 정우 재판하는 날이라고 안 했어? 정희, 너는 사무실 안 가고 오빠를 왜 따라왔어? 무슨 일 있어? 할머니는 국자를 팽개치듯 내려놓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벅벅 닦으며 맨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행여나 금쪽같이 키운 손주들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을까봐 할머니의 거친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굽고 앙상한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정우와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그 거칠고 갈라진 두 손을 제 얼굴에 가져다 대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끝나다니? 뭐가 끝났다는 거요, 이 녀석아. 울지 말고 찬찬히 말을 해봐. 정우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버리고 도망갔던 큰아버지. 오늘 제가 재판했어요. 남의 피눈물 짜내고 사기치고 다니던 그 나쁜 인간. 제가 법대로 심판해서 감옥에 평생 갇히게 만들었어요. 20년 전에 우리 버렸던 죄값까지 싹 다 더해서 다시는 햇빛 못 보게 판결 내리고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헉하는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20년 전 꽁꽁 얼어붙어 보라색으로 변해 있던 남매의 발가락을 밤새 주무르며 이 어린 것들을 매몰차게 버리고 간 그 금수만도 못한 인간을 부처님께서 제발 천벌을 내려달라고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할머니였습니다. 그 천벌을 자신이 뼈가 으스러져라 키워낸 이 듬직한 손자가 직접 판사가 되어 내리고 왔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희가 얼른 다가가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빠 말이 맞아요. 오빠가 그 인간 앞에서 얼마나 멋있고 무섭게 호통을 쳤는지 몰라요. 그 인간, 오빠 얼굴 보고 벌벌 떨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피눈물 흘리면서 싹싹 빌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한도, 우리 억울했던 것도 오빠가 다 갚아줬어요. 아이고, 장하다. 내 강아지. 정말 장해. 할머니는 정우와 정희를 품에 꽉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에 맺힌 피멍을 기어이 다 씻어냈구나. 잘했다. 장하다 내 새끼들.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 아빠가 이제야 두 다리 뻗고 편히 눈을 감으실 거요. 나도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머니의 통곡 소리에 구경을 하던 시장 상인들도 앞치마로 얼굴을 가린 채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남의 집 핏덩이들을 데려다 피땀으로 키워낸 옥분 할매의 그 모진 세월을 누구보다 곁에서 지켜본 이웃들이었기에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곱게 개켜둔 검은 법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어깨 위에 그 거룩한 법복을 조심스럽게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옷은 할머니의 두 손이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할머니 한번 입어보세요. 아이고, 안 돼. 이 귀한 판사님 옷에 냄새 배면 어쩌려고. 치워라, 어서.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법복을 벗으려 했지만 정우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리어카 그만 끄세요. 새벽에 가마솥 앞에 서지 마세요. 이 국밥집도 당장 내일 문 닫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 손발이 되어서 남은 평생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행복하게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우리 곁에서 푹 쉬세요. 정희 역시 할머니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애교 섞인 눈물 띤 목소리로 보탰습니다. 맞아, 할머니. 나도 돈 많이 버는 변호사 됐잖아. 이제 오빠랑 나랑 돈 합쳐서 마당 넓고 따뜻한 집 살 거야. 거기서 우리 셋이 평생 오순도순 같이 살자. 응? 할머니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손자 손녀의 얼굴을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은 잃어버린 자신의 친자식과 친손주보다도 더 깊숙이 가슴에 박힌 진짜 내 새끼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우의 법복 자락을 꽉 움켜쥔 채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새끼들. 늙은 할미가 복이 터져서 판사 손자의 변호사 손녀를 두었네. 그래, 이제 안 할란다. 고생 안 할란다. 너희들 곁에서 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오래오래 살란다. 시간이 지나 정우와 정희는 약속대로 교회의 볕이 잘 드는 아담한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고무신과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남매가 사준 예쁜 꽃무늬 옷을 입은 채 마당의 텃밭을 가꾸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말이면 정우와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가 20년 전 할머니가 꽁꽁 언 자신들을 녹여주었던 그 진한 사골 국밥을 직접 끓여 밥상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아하세요. 우리 집 대장님 먼저 드셔야지. 정우가 국밥을 호흡으로 할머니 입에 쏙 넣어드리자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맛있게 받아드셨습니다. 세 사람의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담장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것은 결코 핏줄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나누었어도 돈 때문에 조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큰아버지가 있는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거친 손으로 얼어붙은 아이들의 뺨을 녹여주고 굽은 등으로 세찬 비바람을 막아준 국밥집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흘린 눈물과 서로를 향해 기꺼이 내어준 희생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매서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난 세 사람이 20년의 세월을 거쳐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단단한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찬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소중한 분들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 가족이 되어주어 참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곁에 있는 분들과 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